여러분, 정말로 보기만 하면 현실이 바뀔까요? 양자역학을 다룬 콘텐츠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죠. 관측하는 순간 파동함수가 붕괴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건 하나입니다. 그 관측이 정말 사람의 눈을 뜻하는 걸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물리적 과정을 뜻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가장 유명한 실험, 이중슬릿으로 시작해서 양자 얽힘, 벨 실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측정 문제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리 결론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양자 세계에서 패턴이 바뀌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인간의 마음이 현실을 만든다로 설명하면 거의 항상 과장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측정 가능한 정보가 생기면서 양자 상태를 기술하던 간섭 구조가 달라진다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양자역학은 덜 신비로워지지만 훨씬 더 놀라워집니다. 먼저 아주 익숙한 그림부터 떠올려 봅시다. 벽에 구멍 2개를 뚫고 총알을 쏘면 뒤 스크린에는 보통 2줄이 남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이번에는 물결을 보냅니다. 그러면 두 구멍을 지난 파동이 겹치면서 어떤 곳은 강해지고 어떤 곳은 약해져서 줄무늬가 생깁니다. 즉, 입자처럼 날아가는 것은 두 덩어리를 남기고 파동처럼 퍼지는 것은 간섭무늬를 남깁니다. 문제는 전자입니다. 전자도 2개의 슬릿을 향해 보내면 검출될 때는 분명 하나의 점으로 찍히는데 많이 쌓이면 전체 분포는 파동처럼 간섭무늬를 만듭니다. 바로 여기서 리처드 파인만이 말한 양자역학의 심장부가 등장합니다. 검출은 입자처럼, 분포는 파동처럼 보이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전자 하나씩 보내도 그럴까?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전자를 아주 약하게, 정말 하나씩 보내면 각 전자는 스크린의 점 하나로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점들이 1000개, 10,000개, 10만 개 쌓이면 나중에는 파동 간섭에서 보던 것과 같은 패턴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이 말은 전자가 고전적인 작은 공처럼 단순히 한 경로만 따라가서 도착 확률을 만든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양자역학은 여기서 입자가 실제로 어디를 지났느냐보다 먼저 어떤 가능성의 진폭들이 함께 계산되고 있었느냐를 묻습니다. 그리고 경로가 구별되지 않을 때는 확률을 따로 더하는 게 아니라 확률 진폭이 먼저 더해진다고 말합니다. 양자에서는 구별 불가능한 경로들이 서로 간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나 드는 질문이 있죠. 좋아. 그런데 전자는 결국 왼쪽 슬릿으로 간 걸까? 오른쪽 슬릿으로 간 걸까? 이 질문에 답하려고 슬릿 근처에 검출 장치를 둡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경로를 알게 되고 더 많이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양자계는 이상하게 작동합니다. 어느 경로를 갔는지 원리적으로라도 구별 가능하게 만들면 이전에 있던 간섭무늬가 약해지거나 사라지고 결과는 점점 두 덩어리 분포에 가까워집니다. 이게 흔히 관측하면 결과가 바뀐다라고 요약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사람이 보기 때문이 아니라 경로 정보가 외부 세계에 남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시선이 아니라 정보의 구별 가능성입니다. 이 지점에서 가장 흔한 오해를 딱 잘라 정리해야 합니다. 양자역학에서 어부저버라는 단어를 듣고 그 어부저버를 인간 의식으로 해석하면 거의 반드시 과장된 설명으로 미끄러집니다. 표준적인 설명에서 관측은 보통 양자계가 측정 장치와 상호작용하고 그 결과가 증폭되어 바깥 세계에 기록 가능한 형태로 남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전자가 우리를 의식해서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전자의 상태를 기술하던 위상관계가 측정 장치나 환경과 얽히면서 이전처럼 깔끔한 간섭을 만들어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측하는 순간 바뀐다는 말을 영상에서 쓸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이렇게 정정해야 합니다. 정보가 남는 상호작용이 생기는 순간 간섭 구조가 달라진다. 여기서 한 걸음 더 가면 결어근남, 즉 DCOHERENC가 나옵니다. 결어근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양자계는 거의 항상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그 과정에서 간섭에 필요한 미세한 위상 정보가 환경 쪽으로 퍼져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자나 전자처럼 작은 개에서는 양자 간섭이 잘 보이지만 먼지 알갱이나 야구공 같은 거시적 대상에서는 그런 간섭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고전적인 세계를 보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결어근남은 매우 강력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과장하면 안 됩니다. 결어근남은 왜 간섭이 사라지는가를 설명하는데 탁월하지만 왜 우리는 한 번에 하나의 결과만 경험하는가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제 무대를 넓혀보겠습니다. 이중 슬릿이 한 입자의 가능성 구조를 보여줬다면 양자 얽힘은 두 입자 사이에서 양자성이 얼마나 깊게 드러나는지 보여줍니다. 얽힌 두 입자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각각의 측정 결과를 비교해보면 고전적인 직관보다 훨씬 강한 상관관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입자가 다른 입자에게 몰래 신호를 보냈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보는 것은 각자에겐 랜덤처럼 보이는 결과와 나중에 비교했을 때 드러나는 매우 특이한 상관관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핵심 도구가 벨 부등식입니다. 이 이론은 고전적인 수문, 답안지로 설명 가능한 한계를 제시하고 실험은 그 한계를 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실험들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2022년 노벨 물리학상도 바로 이 얽힘과 벨 테스트를 확립한 연구들에 수여됐습니다. 즉, 이건 상상이 아니라 실제 실험 물리학의 핵심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럼 빛보다 빠르게 정보가 전달되는 건가? 답은 명확히 아니오입니다. 얽힘은 초광속 통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각 위치에서 보면 결과는 여전히 무작위처럼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건 신호 전달이 아니라 상관관계의 구조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다 이해된 거 아닌가?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실험은 완벽에 가깝게 검증됐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질문이 남습니다. 왜 우리는 한 번에 하나의 결과만 경험할까? 이 질문이 바로 양자역학의 핵심 난제, 측정 문제입니다. 많은 교과서에서는 파동함수 붕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지만 그 붕괴가 실제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갈립니다. 예를 들어 코펜하겐 해석은 측정 전과 후를 구분합니다. 다세계 해석은 붕괴 없이 모든 가능성이 분기된다고 봅니다. 수문변수 이론은 더 구체적인 실제를 가정하려 합니다. 객관적 붕괴 이론은 붕괴 자체를 물리 과정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해석이 같은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즉, 실험은 합의됐지만 해석은 아직 경쟁 중입니다. 이쯤에서 핵심 오해 세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측자 효과는 의식 효과가 아닙니다. 양자 얽힘은 텔레파시가 아닙니다. 결어근남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만 정확히 이해해도 양자역학의 대부분의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관측하는 순간 바뀐다?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맞는 부분은 측정 가능성이 생기면 실제로 결과의 구조가 바뀐다는 점입니다. 틀린 부분은 그것이 인간의 의식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양자 세계는 가능성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정보가 원리적으로 구별 가능해지는 순간 그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실은 단순히 무엇이 있었는가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때로는 무엇을 구별할 수 있는가라는 조건이 결과를 바꾼다. 마지막으로 1분 정리입니다. 이중 슬릿 실험은 전자가 점처럼 도착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간섭 무늬를 만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경로를 알 수 있게 만들면 그 간섭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사람이 보기 때문이 아니라 정보가 남는 상호작용 때문입니다. 양자 얽힘과 벨 테스트는 이 현상이 실제 실험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하나의 결과만 경험하는지는 아직 완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의 진짜 충격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실험은 놀라울 만큼 정확하고 그 의미는 아직도 살아있는 질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이 이론을 지금까지도 가장 매혹적인 과학으로 남게 만듭니다.